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장 건강으로 넘어가는데 잘 싼다는 건 이제 배변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종종 장이 아파서 주증상으로 오신 분들도 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장 아픈 거 말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막 아토피가 너무 심해지는데 맨날 항상 스테로이드 연고만 발랐던 그 히스토리가 많거나, 또는 최근 들어서는 머리가 멍합니다.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증상으로 오는데 기승전장이에요. 왜냐면 장은 일종의 제2의 뇌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죠. 또 가장 강력한 면역기관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종류가 총 10조 정도인데 장에 있는 세포, 그것을 이제 장내 미생물 총이라고 하고 영어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그 장내 미생물의 총 세포 수가 1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그 세포가 많아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생하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타고난 게놈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내시경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괜찮다고 얘기해 버리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청소년들에서 장내 미생물이 너무 나쁘고, 또 저한테 오는 다양한 질환자, 피부 질환자, 흔히 말하는 과민성 장애라고 불렸던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ADHD나 자폐 아이들 같은 이런 전혀 장과는 관련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 일단 나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치료를 하면서 다른 질환들, 머리가 맑아지거나 자폐 증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깨끗해지거나 좀 더 건강한 면역을 하는 것들을 저는 기승전장, 아니면 첫 스타트가 장치료, 그리고 스타트 치료 전에 장에 대한 건강 파악,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장 건강을 얘기할 때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네, 증상적으로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애야, 너 똥을 어떻게 보이니?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하면서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변을. 네. 근데 갈 때마다 푹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장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칠에 한 번 장을 가요. 뭐 며칠에 한 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토끼똥처럼 찔끔찔끔찔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매일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대변이랑 건강한 대변은 바나나처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냥 톡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장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렇지 않다. 토끼똥처럼 찔끔찔끔 나오고 늘 풀어지고 대변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늘 가스 차서 가스가 막 목으로도 나오고 대변으로도 방귀로 나오고 항상 부글부글해서, 또 시험 보려고 하면 항상 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단순히 과민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어로 이터럴 바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툭하면 모르면 과민성이라고 표현해요. 긴장성 두통, 그리고 위도 항상 속이 쓰이다 그러면은 신경성 위염,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예민한 거야. 뭐 검사상에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쟤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유달리 저렇게 얘기할까 해서 의사들이 그런 환자만 보면은 정신과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너무, 그래서 심지어는 신경안정제를 약 처방에 막 넣고도 해요. 물론 과민한 뇌가 장을 또 자극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유전체 분석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이 너무 쉬워지면서, 그리고 실제 어떤 균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또 유산균이 얼만큼 몸속에 남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만큼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는지를 다 지표화시키고 그것을 리포트로 보여주는 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실제 장내 미생물이 나빠서 예민해진 거고, 장내 미생물이 나빠서 뇌가 돌아가지 않는 거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서 질병을 일으킨다 해서 거꾸로 보는 것들을 요즘은 많이 연구 나와서 임상적인 결과를 봐요. 그래서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검사를 못한다 그러면은 대변이 매일 나오고 가스 차지 않는지, 특정 음식에 늘 장이 예를 들면 밀가루 먹고 곡류 먹고 또는 우유 종류 먹고 장이 늘 안 좋다. 그것은 장이 안 맞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애당초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뭐 나쁜 균, 좋은 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큰 계통으로 미생물의 균주의 가장 큰 계통으로는 프로보텔라, 박테리오데스, P, B의 비율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어떤 균은 나쁜 균이고 어떤 균은 좋은 균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장내 미생물 검사하면 대부분 대치동 아이들이 장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너의 장 상태를 보니까 나쁜 거라고 할 수 있는 동물 예를 들면 악어도 없어 괜찮아 오케이 사자도 없어 맹수 없어 근데 보니까 토끼도 없고 사슴도 없고 그냥 너의 장 상태는 아프리카 사하 그 위에 있는 사하라 사막. 리비아 사하라 사막 같아. 네. 그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러니까 나쁜 게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성이 떨어진 게 나쁘다. 음. 세렝게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뭐 사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초원이 있고 즉 다양성 관점에서 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청소년들은 입이 너무 짧잖아요. 네. 그리고 즉 편의점에서 대충 먹고 들어가고 대부분이 가공식품 그중에서 밀가루 중심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40대 50대 주부들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애 키우신 분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분들은 대부분 장이 좋은데 20대 또는 혼자 사는 30, 40대의 젊은 싱글 뭐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냉장고 늘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 늘 같은 거 시켜 먹는 사람들은 장이 하나같이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생물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없다. 네, 이런 게 하나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하셨던 약간 그래도 약간 유해한 친구들이 좀 많다도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굉장히 유해한 균주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클로스트리움 균이라는 거 되게 유명한 균주인데 네. 혐기성 균이라고 해요. 클로스트리움 균이 많으면 뇌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 자폐 아이들이 특별히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접근인데 네. 자폐 아이들은 치료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례나 또는 임상 연구들 중에서 장내 미생물 치료를 그 중에서 클로스트리디움 균을 항생제를 통해서 제거하니까 아이 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뇌가 좋아졌다, 자폐 증상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 기능의학에서는 노르믹스라는 항생제가 되게 유명한데요. 노르믹스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리팍스민이라고 하는 노르믹스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노르믹스를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장이 좋아졌고 변비가 개선되었다는 것들이 일종의 장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 나쁜 균을 제균한다라고 하는 영어로 리무브라고 해요. 가장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유산균 먹으니까 좋아졌지, 그치? 근데 그때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내 몸속에서 내 장을 지배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이긴 해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하고 있는 관계도 있는데 어떤 사람 몸 안에서 이 싸움을 조금 더 뭐랄까 유리한 고지를 만들 때 약간 좋은 친구들 아군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게 단기적으로 의미일 수 있지만 결국엔 전세를 바꾸기에는 또 맞아요. 이 싸움을 끝내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네, 좀 한 번에 약간 이쪽 친구들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선택적인 제균 치료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균주에 따라서 선택적인 제균 중에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하는 네 가지 전략을 4R이라고 해서 네. R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이 있는데 네. 첫 번째 말한 게 이제 제거한다 해서 리무브를 말했고 네. 두 번째 이제 접근이 리이노큘레이션 새로 다시 집어넣는다. 그것이 이제 좋은 균, 뭐 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네. 이런 거를 이제 지혜롭게 집어넣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리페어라고 해서 이 장점막이 타이트해서 웬만하면 장에 있는 나쁜 유해 물질 그중에는 독소 엔도톡신이라고 표현해요. 장내 미생물이 내뿜는 독소들이 이 장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대변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장 점막이 느슨하게 이렇게 열려 있다 해서 이것을 새는 장 증후군 리키컷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에 국한되는 증상들이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는 장 증후군의 그런 혈류를 통해서 온 전신에 다니기 때문에 장과 뇌, 겉과 브레인이 연결됐다는 겉브레인 엑시스라는 표현도 쓰고 장과 피부, 장과 장 질환이 나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피부와 장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 새는장 증후군, 리키거스 신드롬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이 장점막을 다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 대표적으로 글루타민이라든지 아, 초유라고 하는 락토페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이 아연 같은 것들이 이런 장점막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조건 유산균만 먹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장과 관련해서 여러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막 회복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밀가루 조심하라고 또는 글루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대표적 이유가 장상피세포의 그 기밀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고 자꾸 네. 구멍을 뚫으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약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또는 어떤 뇌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선택이 불가피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 그 알이 이제 리밸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편중되게 음식을 먹지 않고 네. 밸런스, 그러니까 다양성 관점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청취해 보면 환자들의 청취해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다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밀가루 저도 밀가루를 안 먹고 나서 체중을 한 7kg 정도 저도 뺐는데 밀가루를 안 먹으면 사람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을 먹다 보면은 훨씬 더 건강한 음식이 많다는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밀가루가 너무 손쉽게 우리 주변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먹다 보니까 그것을 끊는다는 마음만 먹으면 장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리밸런스, 스트레스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8시간 자기도 저는 장에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나요? 장을 나쁘게 하는 것 중에는 분명 뇌가 장을 공격하는 부분을 이제 겉 브레인 말고 브레인 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민성 장,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 미주신경의 그 역할들이 아니고 교감신경이 증가되면서 장점막에 영향을 주는 그런 루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생기면 사실 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너무나 시험 치기 전에 약간 시험 치게 소화가 안 되고. 맞아요. 장이 안 좋아서 시험 망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삶에 되게 심플한 라이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잠을 잘 못 자고 나면 다음날 코르티졸 수치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교감신경계 이런 불균형도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런 네. 상태에서 장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쉽지 않다. 맞아요. 네. 장이 이제 망가진 게 뭔지는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장을 약간 망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통 짚으세요? 네, 제 환자 케이스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4살의 자폐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고 네. 키는 190cm 정도 됐는데 이 친구 이제 24살이라면 4살부터 자폐를 진단받았으니까 2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라는 개념이 낯설 때부터 자폐였고 지금은 되게 많아졌지만 네. 그래서 그동안 치료가 없었죠. 그냥 놀이 치료하고 뭐 언어 치료하고 감각 치료하고 그냥 어떻게 이제 힘들게 지나갔는데 어머님이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치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고. 근데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바꿔서 아버지가 조기 은퇴하시면서 본인이 관찰을 시작했더니 특징적인 음식을 먹으니까 얘가 난폭해져요. 대표적인 게 설탕,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카제인 들어가 있는 우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하다, 이 음식을 먹으면 나빠진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리포트를 해오시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이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책임님께서는 그 자폐 아이들에 대한 책을 지금 번역하고 계시잖아요. 갭스 책 최신본을 갭스 책.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갭스 책의 그 원래 오리지널 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카제인, 그다음에 글루텐을 먹지 말라, 그리고 곡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좀 더 그런 것이 아닌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케이스가 그 24살 남자. 근데 이 친구도 제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니까 예상대로 굉장히 균주가 안 좋았고 그 균주 중에 특정 균주가 나빠서 항생제를 맞춰서 처방했더니 아이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임상적인 경험들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여서 장의 증상이 좋아지면 뇌가 좋아진다는 대표적인 거고 최근 들어서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장을 좋게 하고 있는데 말한 4R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FMT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그대로 아마 여기 시청자들께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피칼, 대변, 마이크로비타, 장내 미생물총, 이식,
FT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 분변 FMT 이식으로 보통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건강한 대변을 네. 이식한다. 보통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과증식된 곳은 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 쪽으로 네. 또는 대장을 통해서 최대한 소장 근처까지 가서 뿌려주고 나오는 것을 와. FMT라고 하는데 이 FMT 연구는 장내 미생물 치료의 거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그러겠죠. 끝판왕 게임 체인저라고 보시면 되고 유산균 먹는 거, 유익균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맞아요. 다혈질이니까. 그러니까 남의 건강한 대변으로 자신의 장내 미생물종을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클로스트리움이라는 균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아종인 클로스트리움 디피세라고 하는 이 감염증이 생겨버리면은 항생제가 안 들어요. 또는 뭐 방코마이신 같은 입원시켜서 어려운 항생제 써서 근데 이게 CDI라고 하는 이 감염은 단순히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자폐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고 또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균주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나왔으면 항생제 중에 대표적인 항생제를 쓰면 되는데 안 듣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 이 장내 미생물종을 아예 바꾸는 건강한 삶의 대변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또 논문 중에는 치매나 파킨슨이나 ADHD나 자폐 같은 뇌질환들 네. 또는 악성 피부 질환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주는 이런 트랜스플란테이션, 즉 건강한 사람 대변을 이식이라는 표현을 뿌려지고 오는 그 방식을 통해서 좋게는 50%까지 개선되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논문에 많이 나와요. 이건 최근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캡스 책 번역하면서 네. 되게 약간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개념이 장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토양이다. 근데 이제 분변 이식이라는 것도 그러면 토양에 있는 그 어떤 물질들 퍼가지고 흙갈이 해주는 거죠. 네, 흙갈이를 해주는 거네요. 아예 우리 그동안 했던 건 사실 이렇게 뭐 토양에 좋은 영양제 몇 개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이었으면 아예 맞아요. 그냥 흙을 통째로 분갈이 해주는다. 와.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인데 소아들한테는 좀 버겁잖아요. 내시경을 한다는 게. 근데 외국의 임상 논문도 그렇고 최근에 국내 회사들이 먹는 FMT 캡슐에 남의 대변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어서 대변 자체가 아니에요. 정제된 형태로 이제 공정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드시는 분 중에 자기 장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건강한 장을 정의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한 지원에서 한 5%밖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뭐에서 5%요? 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연구에 또는 그런 회사에 자기 대변을 기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요즘은 기증이 아니라 돈 받고 파는 시대예요. 건강한 진짜요? 사람 대변을 회사들이 계속 뱅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최겸님 TV 그 구독자 중에는 정말 음식도 괜찮게 먹고 장이 좋고 네. 심지어 이제 다 체크하거든요. 우울증은 없는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 않은지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인지 다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분변 검사에서 장내 미생물 검사까지 통과한 사람들은 이 기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기증자가 돈 받고 좀 기증하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매일 돈 받고 기증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번 그런 그 도네이션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네. 이제는 점점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이 약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최근의 임상 업데이트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충격적인데요. 네. 그 갑자기 생각 우리가 옛날에 네. 누가 어디 아프거나 이렇게 뭐 어떨 때 똥 발라주죠. 똥 말랐잖아요. 똥 발라주죠. 그게 약간 미생물과 관련된 어떤 기존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장내 미생물이 나쁜 몇 가지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요. 그 아기를 낳는 방식 중에 제왕절개가 있고 또 자연분만이 있어요. 네. 두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장내 미생물의 아이의 환경에 나쁘게 할까요? 더 좋은 거는 이제 자연분만이겠죠. 그쵸. 네. 그게 이유가 근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네. 엄마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가능한 제왕절개보다는 이렇게 자연분만하는 게 네. 영어로 바자이날 샤워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제 산도를 통해서 쫙 할 때 애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면 호흡을 하잖아요. 네. 입을 벌리잖아요. 그때 엄마 산도에 있는, 즉 엄마의 질에 있는 유산균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해서 샤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상이 네. 좀 이상하죠. 네. 바자이나 샤워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그 장애에 있는 아직 미성숙한 장애는 엄마의 균주가 그대로 이식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배에서 꺼내는 아이는 그 과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폐 아이들 중에서 이 바자이나 샤워, 즉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제한적인 경우가 위험도가 자폐될 확률이 3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또는 지나치게 최근 엄마들이 깔끔하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떨어지면 먹고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흙에서 막 놀고. 흙에서 놀고 이런 어떤 굉장히 여러 균주에 노출되어면서 살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깔끔하게 키우다 보니까, 즉 더럽게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원리예요? 말한 것처럼 생물학적 다양성 개념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보다 훨씬 많은 10조 개의 세포들로 공생해야 되는데 혹시 나쁜 균주가 들어오면 그냥 다양하지 못한 균주를 완전히 압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엄마들 너무 헛똑똑이에요. 좀 아이들 그냥 좀 더럽게 키우세요. 깔끔하게 먹을수록 장 안 좋아요라고 이렇게 진심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면역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생제를 좀 옛날보다 더 많이 남용하던 시절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있잖아요. 맞아요. 아프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는 이제 어떤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약간 핀포인트하게 약간 항생제를 쓰는 치료도 존재하지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 항생제를 되게 너무 쉽게 약간 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어떤 장내 미생물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교란, 그것을 영어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왕절개 하나가 위험 요인이지만 네. 좀 더 많은 경우가 항생제의 남용 또는 진통제의 남용,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을 떠나서 아이 이전에 그 부모한테서 오는 영향도 크니까 그 부모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자녀의 또 미생물 환경에 그대로 가겠네요. 네. 엄마의 임신 중에 사실은 많은 교감을 해요. 아이 장은 아직 성숙되진 않았지만 네. 좀 어려운 얘기로 이거는 이제 장내 미생물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속 유전학적 관점으로 네. 엄마의 모든 생각과 음식들이 아이의 DNA에 각인된다 해서 그 임프린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산모일수록 저는 더욱더 건강하게 먹고 오히려 안 먹는 쪽으로 막 가거든요. 또는 영양제 같은 것도 웬만하면 안 먹는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저는 산모 때 더 많은 엽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 소스, 안 되면 서플리먼트라도 다양하게 먹어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약간 장내 미생물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다양한 음식들을 좀 골고루 잘 먹는 게 이렇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밀가루 먹지 말라기에는 밀가루 자체 위험도 있지만 그걸 안 먹다 보면은 다양하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또 혹시 이거 외에 장에 좋은 습관이나 어떤 뭐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장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장을 치료하기 이전에 위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위가 소화가 안 되면 내시경해요. 내시경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것도 의사는 내시경까지 했으니까 약을 준단 말이에요. 흔히 주는 게 소화제 네. 또는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서 제산제 네. 또는 이제 PPI라고 해서 그런 프로토 펌프 차단제를 줘요. 흔히 줘요. 그리고 또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 3가지는 저희 인턴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위산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치료할 게 아니라 특히 어느 연령대 이상에는, 근데 혹시 내시경에서 위축성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에 노화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핑크 디퍼런트 해야 돼요. 위산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위산 보충제라고 해서 베타인 HCL을 저희가 위산 저하가 있으면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약제까지 서플리먼트까지 먹지 않더라도 좀 더 먹는 식초 같은 시큼하게 위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기 전에 레스토랑 가면은 발사믹 식초에 이렇게 어울려서 에피타이저를 먹는 이유가, 대개는 위산 저하가 안 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위산을 보충하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위산 자체가 보통 pH 2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져 있으면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쁜 세균들, 나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제균하고 먼저 이렇게 살균시키는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면 위가 안 좋아요.
물론 가스가 넘쳐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재균하시고 위산 저하가 있으신 근데 이것을 검사들을 병원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소화기내과에서는 내시경마다 보니까 그러나 간단한 검사인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그런 위산 분비 능력을 통해서 네. 떨어져 있으면 보충하고 증상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확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위산 보충뿐만 아니라 물을 가능한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물은 다 식사 후에 먹는 습관이라든지 식사 시간부터 거리를 두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위산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서 실제 음식을 먹을 때 위산이 저하되지 않도록 굉장히 잘게 썰어서 먹어주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과식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겠네요. 과식도 아무래도 이제 위산 관점에서도 있고 또 과식하다 보면은 이제 탐식과 관련되고 그 중에는 좋은 건강한 음식을 과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보카도 폭식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하다 보면은 브로콜리 땡기는 폭식 뭐 하죠. 밀가루 과식한다든지 그렇죠. 뭐 고기를 과식한다든지 과식의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나쁜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과식들 우리 식탐을 가짜 식탐을 자극시키는 그런 스트레스를 보상하는 행위로서의 과식들은 별로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부분이 약간 장 건강을 생각할 때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위산 분비 능력이나 이런 산도가 너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약간 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산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살균, 하나가 소화일 텐데 약간 살균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맞습니다. 밑으로 간다. 맞아요. 혹시 그 외에 또 뭐 장에 좋은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말한 것처럼 잠을 잘 자는 것도 장을 좋게 하고요. 여러 가지죠. 근데 또 하나 사실 이것도 개인차인데 네. 사람마다 사실은 음식 알러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알러지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알러지 검사에도 아토피라든지 또는 비염 같은 전통적인 알러지 검사에서 하는 것을 IgE라고 하는 그런 즉각성 반응 검사를 보통 IgE 검사. 독성 알러지. 맞아요. 복숭아 먹고 바로 피부 두드러기하고 어떤 땅콩 먹고 갑자기 천식하고 이런 것들은 즉시성 반응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흔히 이제 소아과나 일반 병원에서 IgE 검사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능의학에서는 좀 더 그런 검사가 문제 없어도 음식에 대한 반응 검사를 하는 것 중에 푸드 항체 또는 지연성 IgG 검사라는 걸 하는데 네, IgG. IgG 지연성이니까 G네요. 네, 지연성이니까 G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좀 그 아토피나 천식 같은 그런 알러지 리액션, 알러지 반응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피부가 두드러지 그런 게 아니고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피곤해요. 음식을 먹었는데 편두통이 생겨요. 네.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는데 머리가 멍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당연히 장이 안 좋아져요. 현대인 직장인들의 오후 아닙니까 이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알아요. 특정 음식이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밀가루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특정 제가 이제 푸드 항체를 검사해 보니까 밀가루가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쌀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저 쌀 나왔잖아요 이번에. 쌀 나왔죠. 네. 제가 한 가지 설명이 돼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기 전까지 평생 저는 식곤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밥 먹고 나면 졸거나 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밀가루만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제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엄청 졸리거든요. 결국엔 제가 밀가루를 안 먹으면서 쌀을 먹었을 때 오는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우리 이제 사람마다 특이 항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쌀, 어떤 사람은 밀, 그 중에서 글루텐 해보면 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밀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밀가루 안 된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카제인이 들어있는 우유 네. 그리고 꽤 많은 너트 종류가 많이 생기고요. 견과류. 그치, 견과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계란에서 흰자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된장, 장류. 장류. 그러니까 편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사실은 발효 음식이거든요.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히스타민 관련해서 얘기하시던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또 히스타민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건 발효식품, 치즈나 피자 같은 그런 또는 와인 같은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는 음식들이 편두통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히스타민 역할 중에 하나는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니까 편두통은 혈관을 확장하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치료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커피를 마시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편두통은. 근데 음식과 관련해서 편두통이 커피를 마시면 편두통이 좋아지는 이유가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그래서 카페인 종류 중에 약제가 그런 어고타민이라는 약제도 있고요.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도 같은 원리군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도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음식에 의해서 각종 증상이 생긴다는 것을 의사들은 잘 몰라요. 안 배우니까. 네. 그리고 또 진료 현장에서 그것까지 다루기 너무 바쁘고 네. 약만 처방해 주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히스타민을 분비시켜서 편두통을 일으키고 히스타민을 분비시켜서 두근거리게 만들고 히스타민 분비시켜서 장이 안 좋아지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지럽고 이런 것들을 이제 히스타민 불내성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리스트를 받아서 근데 이 어딘가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푸드강체 검사를 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방법이고 네. 아니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발효식품과 영어로 이제 데이어리, 낙농류라든지 또는 글루텐은 아마 기본이니까 그래서 글루텐은 피하거나 사람마다는 그거 가지고 안 되면은 한번 내 항체를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고 장이 좋아지면 푸드강체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장에서 일종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새는장 증후군 때 그런 항체들이 계속 몸속에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장을 좋게 치료하면은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이 푸드강체가 양성 나왔다고 평생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장 치료를 잘하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어떤 장의 미생물 상황도 안 좋고 뭔가 새는 장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치료가 대표적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일단 새는장 증후군에 대한 검사, 그런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고 또는 카프로테틴 같은 염증을 보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장을 평가하는데 말한 것처럼 제일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의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나쁜 균을 제균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노르믹스나 또는 메트로니다졸 같은 클로스트림을 제균하는 약. 근데 생각보다 균주가 아니라 다른 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곰팡이, 캔디다. 네. 그래서 제한자 중에도 흔히 이건 이제 C4라 그래서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라 그래서 세균이 장내 특히 소장 쪽에 과증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가 과증식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일반 항생제에 듣지 않고 니스타틴 같은 항곰팡이제를 쓰면은 환자분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각각을 다 의심해야 돼요. 오랫동안 장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근데 약간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제가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혹시 이런 제균 치료나 곰팡이 치료가 가지는 어떤 리스크나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노르믹스 같은 항생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또 노르믹스가 그 C5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한다는 연구 논문도 많은데 종종 환자 중에는 노르믹스를 처음 먹을 때 환자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설사한다거나 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는 배가 아프다는 표현을 저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미만으로는 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죽은 균이 나온다 해서 다이 오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어도 항생제 자체가 노르믹스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 처방하기 때문에 얼마나요? 한 1, 2주 정도 1, 2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해결이 안 되면 좀 더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 균주가 아니고 다른 균주를 타겟해서 처방해서 어쨌든 제균 작업은 제가 초반에 하는데 10명 중에 한 7, 8명은 장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좋아졌네요 하면서 물론 사람마다 다시 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몇 개월 뒤에 다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나쁜 균을 제균했으면 그다음부터 생활 습관과 좋은 균을 집어넣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같은 것이 되돌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의사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접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약간 식단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식단 얘기죠. 네. 약간 제가 번역하고 있는 갭스 책에서는 사실 네. 이런 제균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음식적인 처방을 많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가 보통 대체의학이라고 부르는 느낌이 나는 어떤 처방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갭스를 처음 썼던 그런 곳이 이제 유럽의 이제 약간 문화다 보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이었나요? 그 의사분요? 의사분이 영국의 이제 나타샤 영국분이었죠. 캠벨.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항생제를 아예 처음부터 안 쓰는 그렇죠.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처방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좀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는 좀 컨선을 해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항상 제가 네. 의학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어떤 행동은 이제 효용도 있지만 비용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 어떤 장내 미생물의 어떤 치료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아직 이제 막 태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관점이나 어떤 방법들이 새롭게 인사이트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어쩌면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서 결국 반응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나마 우리한테는 이제 가이드북이 있어서 네. 장내 미생물의 환경 중에 유해균이 유달리 나쁘신 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유해균은 뭐 그냥 보통 정도인데 유익균이 유달리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가장 이슈인 경우. 그래서 어프로치를 모든 사람의 똑같한테 모든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라 유해균 리스트에 따라서 써야 될 사람은 쓰고 근데 다양성이 사실 부족한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핵심 치료이고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마커를 보고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고서 우리가 길을 가듯이 맵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좀 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약간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강조하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개업을 하기 전에 수면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73만 명이 좀 보면서 전국에서 불면증 환자가 오면서 개업할 타이밍인가? 이러면서 사실은 시작했던 건데 사실은 잘 자지 않고 건강은 불가능해요. 우리 책임님에서도 다이어트조차도 우리가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했지만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은 너무 중요한데 단순히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자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이번 작년 12월 달에도 제가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유도 수면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강박, 잠을 자려고 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잠자는 것보다 더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굉장히 많은 생활 습관도 있고 또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이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가고 밤에는 반대로 멜라토닌이 올라가야 한다는 하루의 일중 변화, 이걸 영어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져서 못 자는,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빛의 공화국이죠. 빛의 오염이 가장 심하고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보통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조도가 낮고 밝은 그런 빛을 쓰자는데 우리는 형광등을 룩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포함해서 모든 어른들이 수면 시간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굉장히 빛으로 통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얘기는 즉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시상하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잠을 통해서 그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서 하루에 필요한 그런 일중 변화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부족 국가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양한 서플리먼트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도울 수 있지만 빛을 완벽히 차단해요. 그래서 제가 최 교수님한테 도움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고 광고는 아니에요. 자발적인 겁니다. 네. 잘 어울리시는데. 네. 이걸 오늘 소개하시는. 네,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스스로 소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저희 회사 거라서 제가 대놓고 소개를 거의 안 해요. 대놓고 소개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실제 안마 커튼을 치는 것은 자기 직전의 행위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은 특히 고대인 때부터 우리 몸은 사실은 5시 이후에 일몰 이후에는 잠을 자게끔 만들어져 있는 몸이거든요. 근데 빛이 발견되고 끊임없이 눈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 안쪽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멜라토닌이 만드는 위치이다 보니까 멜라토닌 합성이 떨어지면서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많은 나이 들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호르몬들의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강렬한 빛인 LED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여러 빛의 밝은 것을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막기가. 근데 자기 전에 뭔가 한 2-3시간 동안 써보니까 이미 잠을 자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몸도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밝게 보던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보니까 이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라는 것도 전 실제 처방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이걸 소개하기도 해요. 어, 처방이라기보다는 권고를 통해서 그래서 환자분들의 수면을 수면제 없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빛에 아침에는 밝게 그리고 밤에는 어둡게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중간에 잠깐 자원해서 썼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에서 판매 중 제품이라서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것들이 많고 또는 약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런 게 많은데 블라이트는 너무 명확한 어떤 문제 요소인데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렇게 흰색 빛에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병원에서 이거를 약간 납품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납품 여기서 하고 있고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이상한 구조인데 네, 소개해 주셨으니까 혹시나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또는 잘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잘 자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겸엑스 라이프 샵에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써보시고 딱 일주일 정도 써보시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블라이트를 항상 막는 게 아니라 해가 지고 나서 한 몇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이제 해가 있으면 안 될 때 이런 너무 이제 강한 빛이 있으면 안 될 때 너무 짧은 파장의 빛이 있으면 안 될 때 이제 우리의 뇌를 좀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잠시 홍보였습니다. 뿌듯하네요. 혹시 이거 말고 이렇게 식품이나 아니면 약간 보충제로 어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이러실 텐데. 좀 간략하게?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이제 서카디안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밤에 먹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멜라토닌을 처방받아서 그것도 되게 작은 용량의 2ml밖에 구할 수가 없고 또 생각보다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 효과가 그렇게 그닥 높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또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모든 약제들은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어답션이 즉 적응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약은 먹고 싶지 않은 분에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결국은 신경 안정제가 어떤 수면에 도움되고 수면 유도제가 다 가바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가바를 증가시키는 서플리먼트 대표적인 게 태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또는 가바 그 자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수면 영양제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와서 약을 받으면 비슷한 약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수면 장애 정도는 가바, 태아닌, 마그네슘, B6 같은 것들을 조합으로 먹는 것도 추천하고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약간 영양제로서 네, 일단은 서플리먼트로 직구도 할 수 있고 그냥 주변에 사실은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생각이 많고 교감신경이 높아서 약간 긴장형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중에서 트레온산 마그네슘이라고 있어요. 마그네슘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제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해서 뇌 인지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에 도움되는 마그네슘이 트레온산 마그네슘 보통 직구로 하면은 누로엠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어요. 뉴로엠이요. 뉴로 마그네슘 또는 뉴로엠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되고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울과 관련된 약 처방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보다는 이제 우울증 기질이고 좀 이렇게 평상시에 메가리가 없으면 오히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전구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곳에서 트립토판, L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트립토판과 관련된 전구체 5-HTP 이런 것들을 복용해 보거나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뭐 음식들 또는 관련된 것들이 쭉 있는데